2015년 4월 23일, 달력상으로는 분명 봄 기운이 완연해야 할 시기였죠. 하지만 그곳의 공기는 유독 차갑고 음산했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서변동에 위치한 금호 제1교. 그러니까 위로는 차량이 쌩쌩 달리는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가고 그 아래로는 인적이 드문 쓸쓸한 둔치가 넓게 펼쳐진 곳이거든요. 대낮임에도 사람의 발길이 잘 닿지 않고 물비린내가 훅 끼치는 그 강가 깊은 숲을 사이에서 심하게 부패된 남성의 시신항구가 발견됐습니다. 그의 신원은 29살의 청년 윤 씨였습니다. 발견 당시 윤 씨는 눈에 확 띄는 붉은색 작업복과 티셔츠를 그대로 입고 있었어요. 부검 결과 확인된 공식적인 사인은 다발성 두부 손상이었는데요. 쉽게 말해서 둔탁한 흉기로 머리를 집중적으로 가격당해서 목숨을 잃었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끔찍한 공격이 있었는지 이마에만 4군데, 그리고 앞뒤 옆통수 할 것 없이 오직 머리에만 최소 17차례나 맞은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베테랑 형사들조차 처음 이 시신을 보고는 이건 지독한 원한을 품은 자의 소행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수사 기록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아주 기묘하고도 소름 끼치는 디테일 하나가 등장하게 되죠. 그토록 무자비한 폭행이 소나기처럼 쏟아지는 동안 피해자의 손과 팔에는 범인의 공격을 막아보려고 애쓰는 흔적, 즉 방어운이 단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본능적으로 눈앞에 날아오는 주먹만 봐도 반사적으로 팔을 들어 올리게 되는데 방어운이 아예 없었다는 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일격의 방어할 새도 없이 완전히 의식을 잃고 무너져 내렸거나 아니면 자신을 공격할 거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람에게 아주 무방비한 상태로 당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안타까운 청년의 죽음이 언제 벌어진 건지 그 시간을 말해준 건 다름 아닌 그의 가방이었어요. 윤 씨의 가방 안에는 그가 일하던 공장에서 야간 근무자들에게 간식으로 나눠줬던 빵과 우유가 부패한 채 그대로 들어있었거든요. 밤새 고된 야간 작업을 마치고 받은 간식을 채 한 입 베어 물기도 전에 죽음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이건 그가 시신으로 발견되기 18일 전인 4월 5일 새벽, 퇴근하자마자 곧바로 끔찍한 일을 겪었다는 걸 묵묵히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 고단했던 새벽 퇴근길, 윤 씨는 둔치 깊은 곳으로 걸어 들어가는 내내 곁에 있던 동행인을 완전히 믿었을 거예요. 그렇기에 단 한 번의 저항조차 하지 못한 채 차가운 강가에 쓰러져야만 했죠. 경찰이 윤 씨가 사라진 그날 새벽, 그의 마지막 행적과 그 곁을 바짝 쫓고 있던 그림자를 미친 듯이 추적했습니다. 그렇게 경찰은 18일 전 윤 씨가 살아서 움직였던 마지막 동선을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때는 2015년 4월 5일 새벽 5시 무렵이었습니다. 대구 북구에 있는 한 공장에서 야간 근무를 하던 윤 씨가 평소보다 무려 3시간이나 일찍 지문을 찍고 조퇴를 해요. 동료들에게는 부산에 잔치가 있어서 아버지를 모시고 가야 한다고 말했더라고요. 이른 새벽, 해가 뜨기 전이라 칠흑같이 어둡고 차가운 공장 주변 거리를 걷는 윤 씨의 모습이 인근 CCTV에 포착됩니다. 근데 윤 씨의 옆에는 누군가 함께 걷고 있었죠. 새벽 5시 15분부터 36분까지 두 사람은 주차장 앞을 지나고 모상가 입구를 거쳐서 범행 현장인 다리둔치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요. 화면 속의 두 사람 분위기는 꽤나 편안해 보였습니다. 서로를 쳐다보면서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영락없이 아주 친한 지인 사이였어요. 하지만 이 동행인의 옷차림과 행동 아주 묘했습니다. 당시 대구에는 부슬부슬 차가운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이 동행인은 어두운 색 점퍼를 입고 모자를 푹 눌러쓴 데다가 그 위에 점퍼 후드까지 이중으로 덮어쓰고 있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우산까지 깊게 푹 눌러쓰고 있었거든요. 마치 비를 피한다기보다는 작정하고 자신의 얼굴과 상체를 CCTV 사각지대로 꽁꽁 숨기려는 사람처럼 말이죠. 결국 새벽 5시 50분, 윤 씨가 어두운 다리 밑 둔치 입구로 걸어 들어가는 마지막 모습을 끝으로 그는
세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근데 여기에서 참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사실 하나가 드러납니다. 윤 씨는 이미 4년 전에 어머니를 여의고 형제도 없는 외동아들이었어요. 유일한 혈육인 아버지는 시각장애에 치매까지 앓고 계셔서 요양원에 누워 계셨고요. 그러니까 윤 씨는 밤새 집안으로 돌아오지 않고 갑자기 사라져도 당장 이상함을 눈치채고 애타게 찾아 나서거나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해줄 직계 가족이 아무도 없는 철저히 고립된 상태였던 겁니다.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차가운 둔치 위에서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속절없이 흘러가 버린 4월 12일. 경찰서에 윤 씨의 실종을 알리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바로 윤 씨의 사촌형, 그리고 윤 씨와 중학교 때부터 무려 15년을 찰떡같이 붙어 다녔던 중마고우 박 씨였습니다. 박 씨가 먼저 사촌형에게 연락을 해서 실종 신고를 하자고 유도를 했던 거예요. 가장 친밀했던 친구가 가족의 빈자리를 채워주면서 든든하게 나서준 거니까 겉보기엔 참 눈물겨운 우정이죠. 근데 경찰 조사를 받던 이 중마고우 박 씨의 입에서 아주 이상한 진술이 튀어나옵니다. 윤 씨가 평소 우울증세가 심하고요. 죽고 싶다면서 자살 충동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자신이 15년 지기, 가장 가까운 친구니까 누구보다 그 속마음을 잘 안다며 윤 씨의 심리 상태를 꽤나 구체적으로 묘사를 했어요. 마치 친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지도 모른다는 뉘앙스를 강하게 풍기면서요. 하지만 경찰이 윤 씨의 다른 주변 사람들을 만나서 확인을 해보니까 반응은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윤 씨의 여자친구, 직장 동료, 그리고 다른 친구들은 이 얘기를 듣자마자 하나같이 펄쩍 뛰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면서 펄쩍 뛰면서 손사래를 친 겁니다. 몸이 불편한 아버지를 모시느라 팍팍한 형편 속에서도 늘 주변 사람들에게 다정하고 성격이 참 밝고 긍정적인 청년이었다고요. 무엇보다 경찰 수사팀의 등골을 가장 싸늘하게 만든 사실은 따로 있었어요. 박 씨는 절친한 친구를 찾아달라면서 애타게 실종 신고를 하면서도 아주 결정적인 사실 하나를 새카맣게 숨기고 있었거든요. 자기가 바로 실종 당일인 4월 5일 새벽 조택길에 윤 씨를 직접 만났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박 씨는 친구의 가짜 우울증을 언급하면서 수사 방향을 자살로 돌리려고 했죠. 하지만 정작 자신이 사건 당일 새벽 피해자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은 쏙 빼놨습니다. 이 완벽해 보였던 거짓말은 곧 뜻밖의 곳에서 산산조각나기 시작해요. 경찰은 그 뜻밖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 비오는 새벽에 정체불명 동행인이 찍힌 CCTV 영상을 들고 윤 씨와 박 씨의 공동지인을 찾아갔습니다. 영상 속 인물은 우산과 후드로 얼굴을 꽁꽁 가리고 있었잖아요. 경찰은 이 사람이 누군지 어떤 상황인지 아무런 힌트도 주지 않고 그저 묵묵히 영상을 틀어줬습니다. 근데 화면을 뚫어져라 보던 친구들 6명, 그리고 심지어 박 씨의 실제 여자친구까지 그 영상을 보자마자 하나같이 똑같은 이름을 얘기했죠. 이건 100% 박 씨가 맞습니다. 어떻게 얼굴도 안 보이는데 그렇게 확신을 하냐. 15년을 징그럽게 함께 뒹굴며 지내온 친구들의 눈썰미는 생각보다 훨씬 날카로웠습니다. 친구 A는 영상 속 남자가 입고 있는 어두운 점퍼를 단번에 알아본 거예요. 평소에는 절대 안 입고 자기랑 합천으로 낚시하러 갈 때만 여러 번 꺼내 입던 바로 그 오래된 옷이었으니까요. 가족보다 더 오랜 시간을 곁에서 보낸 친구들만이 알 수 있는 아주 미세한 생활의 디테일이었죠. 또 다른 친구 B는 그의 걷는 폼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약간 오다리인데다가 걸을 때마다 다리를 바깥으로 툭툭 차면서 걷는 특유의 걸음걸이가 있는데 어디 섞어놔도 저 걷는 폼만 보면 바로 알아볼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거든요. 하지만 법정에서 친구들의 눈썰미나 강력한 심증만으로 사람을 살인범으로 단정 지을 순 없잖아요. 방어원조차 없는 시신, 아직 찾지 못한 흉기, 그리고 흐릿한 CCTV. 직접 증거가 턱없이 부족한 이 막막한 상황에서 경찰과 검찰은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최초로 아주 특별한 과학수사 기법을 도입하게 됩니다. 바로 사람의 고유한 걸음걸이를 분석하는 법보행 분석이었어요. 분당 서울대병원과 동국대 일산병원의 정형외과 교수진들이 전격 투입됐죠.
이들은 흐릿한 CCTV 영상 속 인물과 훗날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서 마당을 걸어가던 실제 박 씨의 걷는 모습을 아주 정밀하게 교차 분석을 해본 거예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의학적으로 분류되는 3가지 병리적 특징이 소름 돋게 일치했습니다. 첫 번째, 정면에서 봤을 때 양쪽 다리가 O자형으로 살짝 휜 경도 양측 내반슬 보행. 두 번째, 발끝이 바깥을 향해 걷는 일명 팔자걸음이죠. 경도 양측 외족지 보행. 그리고 마지막 3번째가 아주 특이하고 결정적이었는데요. 걸을 때 발이 땅에서 떨어져서 앞으로 이동하는 그 짧은 순간에 왼쪽 발을 바깥으로 둥글게 원을 그리면서 차내는 원회전 보행이었습니다. 전문의들은 이 3가지 특이한 걸음걸이가 한 젊은 남성에게 동시에 나타날 확률은 아주 극히 희박하다며 2사람이 동일인이라는 걸 증언했습니다. 한국 재판부가 걸음걸이를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역사적인 첫 순간이었죠. 여기에 아주 확실한 스모킹건이 하나 더 추가돼요. 바로 신발끈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자정을 갓 넘긴 12시 38분쯤 박 씨가 자기 동네인 거창에 있는 한 편의점에 들렀을 때 선명하게 찍힌 CCTV가 있었거든요. 그때 박 씨는 검은색 바탕에 눈에 확 띄는 붉은색 끈이 달린 운동화를 신고 있었어요. 근데 대구 범행 현장 근처 상가 CCTV에 찍힌 동행인의 신발을 영상 분석실에서 정밀하게 확대를 해보니까 비가 오는 야간이라 화면은 흑백처럼 밝기만 측정되는 상태였는데 유독 그 신발끈 부위만 하얗게 튀어오르는 듯 빛나고 있었던 거예요. 적외선 카메라에서는 붉은색이 유독 빛을 튕겨내면서 뚜렷하게 하얗게 반사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결국 거창 편의점의 박 씨와 대구 강변의 동행인이 완전히 같은 사람이라는 걸 저 작은 신발끈이 증명을 해준 셈이죠. 아무리 마스크를 쓰고 우산을 깊게 눌렀어도 알아볼 수밖에 없다는 친구들의 확신. 그리고 과학이 증명해낸 3가지 걸음걸이의 비밀은 박 씨의 발목을 완전히 잡아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박 씨는 왜 그 비오는 새벽에 거창에서 대구까지 찾아와서 가장 친한 친구를 그토록 잔혹하게 내리친 걸까요? 처음 경찰의 수사망이 서서히 좁혀올 때만 해도 박 씨는 아주 당당하게 자신의 알리바이를 내세웠습니다. 자신은 사건 당일 대구 근처에는 가지도 않았고 고향인 경남 거창의 집에서 잠을 잤다고 억울해했죠. 그 증거로 새벽 1시 50분 그리고 아침 8시 50분에 거창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와 통화한 기록을 들이밀었어요. 확실히 통화한 기록만 보면 그 시간대에 박 씨가 거창에 있었던 건 맞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주목한 건 바로 그 2통화 사이 7시간의 텅 빈 공백이었어요. 경찰은 사건 당일 새벽 거창에서 대구로 넘어간 택시란 택시는 모조리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창 AF 앞에서 새벽 2시 10분쯤 남성을 태우고 대구 달석으로 달렸다는 택시기사를 기적처럼 찾아내게 돼요.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그 칠흑 같은 새벽, 택시에 올라탄 남성은 참 이상한 행동을 보였어요. 자신의 행선지를 입 밖으로 소리내어 말하는 대신 기사에게 작은 메모지를 한 장 쓱 건넸거든요. 목을 수술해서 말을 못합니다. 대구까지 얼마입니까? 자신의 목소리, 인적사항, 그 어떤 단서도 남기지 않으려는 아주 치밀하고 영악한 행동이었죠. 하지만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기괴하고 낯선 행동 때문에 기사는 그날 새벽의 손님을 너무나도 또렷하게 기억해버리고 말아요. 어두운 차 안에서도 유독 눈에 띄었던 깡마른 체형, 그리고 특유의 곱슬머리까지 말이죠. 나중에 대면 조사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박 씨의 인상착의와 완벽하게 일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굳게 믿었던 알리바이가 산산조각 나자 이번엔 박 씨가 다른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자기 부모님이 거창에서 꽤 크게 식당을 하시는데 자기가 뭐가 아쉬워서 돈 때문에 세상에서 제일 친한 친구를 죽이겠냐면서 항변을 한 거죠. 하지만 경찰이 박 씨의 실제 재산 상태를 탈탈 털어보니까 그가 덮어두고 있던 추악한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게 돼요. 일단 거창의 큰 식당은 부모님이 아니라 동생 명이었고요. 박 씨는 중학교 시절에 교통사고를 낸 적이 있었는데 그때
보험사가 대신 물어준 돈, 즉 구상금 채무가 무려 3천만 원이나 쌓여 있었습니다. 근데 부모가 이 연대 채무조차 갚아주지 못해서 빚 갚을 날짜를 미루는 시효 연기 소송까지 당한 상태였어요. 말 그대로 집안 전체가 벼랑 끝이었던 거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박 씨는 이미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가 있었고 심지어 그녀에게도 800만 원을 빌린 상태였어요. 근데 다른 여성한테 몰래 접근해서 곧 결혼할 것처럼 달콤하게 속인 뒤 무려 6,300만 원이라는 거액을 뜯어냈습니다. 이 여성에게 매일같이 빚 갚으라는 독촉을 받고 있었고 인터넷 요금은 장기 체납돼서 독촉 문자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심지어 예전에 자기가 운영하던 쇼핑몰 직원들에게는 퇴직금 단돈 30만 원을 주지 못해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한 청년이었지만 속은 빚의 늪에 빠져서 숨이 꼴깍꼴깍 넘어가기 직전이었던 거예요. 이 끔찍한 압박 속에서 박 씨의 핏발선 시선이 향한 곳은 바로 세상에 홀로 남겨진 15년 지기 윤 씨였죠. 돈 앞에 15년 우정이 먹잇감으로 변하는 참으로 참담한 순간이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2달 전인 2015년 1월 31일 박 씨는 윤 씨의 팔짱을 끼고 자신의 사촌형이 일하는 보험 대리점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윤 씨의 이름으로 상해 간병보험 하나를 가입시키죠. 근데 계약서의 내용이 아주 기가 막혔어요. 피보험자인 윤 씨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할 경우 일시금으로 4억 원이 나오는 설계였는데요. 그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할 사람, 수익자란에 박 씨 본인의 이름을 떡하니 적어 넣은 거예요. 당시 윤 씨는 월세도 제때 못 낼 만큼 형편이 아주 팍팍했습니다. 한 달에 28만 5천 원이나 하는 고액보험료는 윤 씨의 급여의 30%를 차지할 만큼 턱없이 큰 금액이었어요. 당연히 윤 씨가 감당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 보험료는 박 씨가 자기 돈으로 직접 대리 납부를 하며 꼬박꼬박 계약을 억지로 유지해 나갔습니다. 물론 주변의 의심을 피하기 위한 치밀한 눈속임도 있지 않았어요. 박 씨는 본인도 똑같은 보험에 가입하면서 내가 죽으면 윤 씨가 4억을 받게 해주겠다면서 서로를 수익자로 지정하는 훈훈한 우정을 연출했거든요. 하지만 수사 결과 밝혀진 진실은 참 소름이 돋습니다. 박 씨는 자기 이름으로 된 보험은 첫 달 보험료조차 단 한 푼도 내지 않았어요. 돈을 안 내서 가입하자마자 계약을 아예 무효로, 그러니까 즉시 실효를 시켜버렸습니다. 애초에 박 씨의 목숨을 담보로 한 보험은 껍데기뿐이었고 결국 처음부터 살려둔 건 오직 4억 원짜리 친구의 목숨값 하나뿐이었던 거예요. 친구가 죽으면 나에게 4억 원이 들어오는 끔찍한 설계. 박 씨는 가장 만만한 타깃을 골랐고 철저하게 속였습니다. 모든 증거가 박 씨를 가리키자 마침내 그가 굳게 닫혀있던 입을 열었죠. 하지만 그 자백은 참회의 눈물이 아니라 또 다른 연극의 시작이었을 뿐이에요. 경찰의 숨막히는 압박과 명백한 과학적 증거들 앞에서 결국 박 씨는 고개를 숙였어요. 자기가 돈 때문에 다투다가 친구를 죽였다면서 범행일체를 눈물로 자백을 한 거죠. 현장 검증 때 그가 직접 펜을 들고 그린 지도를 보면 진짜 그 자리에 있었던 범인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아주 소름 돋는 디테일이 숨어 있었습니다. 당시 어두컴컴한 사건 현장 근처에는 교통사고 목격자를 찾는 현수막이 하나 걸려 있었어요. 수십 번 현장을 오가면서 샅샅이 뒤졌던 경찰조차 미처 눈치채지 못했던 그 현수막의 정확한 위치까지 박 씨는 아주 콕 짚어서 상세하게 그려냈습니다. 자신이 그날 새벽 그 둔치에 있었다는 걸 완벽하게 증명해준 셈이었죠. 근데 사건이 경찰의 손을 떠나 검찰과 법원으로 넘어가자 박 씨의 태도가 180도 돌변하게 돼요. 자신은 진짜 억울하다면서 경찰의 강압수사와 가혹행위 때문에 너무 두려워서 허위 자백을 한 거라고 펄쩍 뛰기 시작한 거예요. 심지어 구속심사를 받으러 간 법원에서는 화장실에 숨어서 자해소동까지 벌였습니다. 아주 처절하고 억울한 피해자 코스프레를 지독하게 이어간 거죠. 하지만 경찰이 압수한 박 씨의 스마트폰 메모장에는
그가 뒤에서 어떤 끔찍한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지가 고스란히 남아있었어요. 피해자 윤 씨의 시신이 발견되기도 훨씬 전인 4월 12일, 박 씨는 자신의 휴대폰 메모장에 이런 섬뜩한 문장을 적어뒀습니다. 여긴 지옥이다. 여기서 살아남으면 곧 천국이다. 4억 원이라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 15년 지기 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한 살인마의 적나라한 속마음이었죠. 더 끔찍한 건 피해자 윤 씨의 처참한 시신이 강가에서 발견된 4월 23일, 바로 그 당일의 행적이었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가장 친한 친구의 부고에 다리가 풀리고 오열했을 그날, 박 씨는 친구의 죽음에 슬퍼하기는커녕 아주 태연하게 보험사에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자신이 4억 원을 수령하기 위한 보험금 청구 절차를 아주 꼼꼼하게 문의하고 있었던 겁니다. 차가운 구치소 독방에 갇힌 뒤에도 박 씨의 대담하고 뻔뻔한 연극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비롯한 주요 방송사 취재진에게 직접 편지까지 보냅니다. 자기는 친구를 죽인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무기징역을 살고 있으니 제발 나의 결백을 세상에 증명해달라고 구구절절 호소한 거죠. 하지만 이 편지를 꼼꼼히 분석한 범죄 심리 프로파일러들의 반응은 아주 싸늘했어요. 박 씨가 편지 맨 마지막에 꾹꾹 눌러 적은 한 문장 때문이었죠. 증거가 나온다면 벌을 받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문장을 보고 확신합니다. 진짜 억울하고 결백한 사람은 절대 이런 식의 조건부 표현을 쓰지 않는다고 해요. 이건 너희들이 흉기나 내 DNA 같은 직접 증거는 절대 못 찾을 거다 라는 굳은 확신을 가진 범인만이 쓸 수 있는 아주 교묘하고 오만한 심리적 방어 기제일 뿐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이 뻔뻔한 연극에 단호한 철퇴를 내리게 됩니다. 2015년 11월 27일에 열린 1심 재판. 대구지방법원은 이 사건을 오직 돈만을 노린 이른바 비난동기 살인으로 명확히 규정했어요. 그러면서 형량을 아주 무겁게 드릴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이유를 짚었는데요. 첫째, 사전에 철저하게 계획된 살인 범행이라는 점. 둘째, 아무런 저항도 못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17번이나 둔기로 내리친 아주 잔혹한 범행 수법. 셋째,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털끝만큼의 반성도 없는 태도였죠. 법원은 이 사유들을 들어서 박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물론 박 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끝까지 항소하고 상고를 하면서 발버둥을 쳤지만요. 2016년 5월 26일 2심, 그리고 같은 해 8월 30일 대법원에서도 결과는 조금도 뒤집히지 않았어요. 원심 그대로 무기징역이 최종 확정된 겁니다. 끝까지 법과 대중을 기만하려고 했던 박 씨에게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사회로부터 격리했습니다. 돈 때문에 15년 우정을 가차없이 짓밟은 비극은 그렇게 범에 준엄한 심판으로 끝을 맺었어요. 법의 심판은 그렇게 끝이 났지만 이 끔찍한 사건이 우리 사회에 남긴 씁쓸한 여운은 꽤 오래갔습니다. 사건의 모든 전말이 뉴스를 통해서 세상에 알려지고 난 뒤 온라인상에서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냐는 분노, 그리고 끔찍한 배신감이 걷잡을 수 없이 터져 나왔거든요. 네티즌들이 피해자 윤 씨와 가해자 박 씨의 과거 페이스북 계정을 기어코 찾아냈습니다. 그 사이버 공간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법정에서 끝까지 억울하다며 발버둥 치던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냉혹한 살인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불과 사건 발생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한 집에서 동거하고 인터넷 쇼핑몰을 같이 운영하면서 다정하게 어깨동무를 하고 환하게 웃고 있는 두 청년의 앳된 사진과 영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었거든요. 15년이라는 그 길고 눈부셨던 시간, 고향인 거창에서 중학교 코올리게 시절 처음 만나서 고등학교를 거쳐 어른이 될 때까지 함께 밥을 먹고 술잔을 기울이고 서로의 팍팍한 미래를 응원했을 그 중마고우의 시간이 단돈 4억 원에 아주 가차없이 팔아넘겼다는 사실이 그 사진들 속 해맑은 웃음과 너무나도 기괴하게 대비됐던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돈 앞에서 얼마나 잔혹하고
비열해질 수 있는지, 마치 그 가장 어두운 바닥을 본 것 같아서 지켜보는 사람들의 마음도 참 무겁고 허망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사건에서 사람들의 가슴을 가장 먹먹하게 만드는 너무나도 슬픈 사실이 남아있어요. 피해자 윤 씨의 세상에 하나뿐인 혈육, 바로 요양원에 계신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형제도 없는 윤 씨에게 아버지는 유일한 가족이었잖아요. 하지만 시각장애를 앓고 계신 데다가 치매까지 겹쳐서 혼자서는 생활이 많이 힘드셨고요. 자신도 월세조차 내기 어려운 팍팍한 형편이었지만 밤을 새워가며 공장 야간 근무를 하고 몸이 불편한 아버지를 요양원에 극진히 모셨던 그 착하고 다정했던 외동아들은 이제 세상에 없습니다. 하지만 홀로 남겨진 아버지는 자신의 곁을 끝까지 지켜주려고 했던 아들이 얼마나 차갑고 쓸쓸한 강가에서 끔찍한 죽음을 맞이했는지, 지금 아들이 곁에 없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그 끔찍한 비극이 일어났다는 걸 제대로 알지도 못하신 채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십니다. 아들이 왜 더 이상 자신을 보러 오지 않는지, 그 이유도 모른 채 쓸쓸한 노후를 홀로 견디고 계신 거예요. 결국 박 씨가 휘두른 그 탐욕의 흉기는 가장 친한 친구라는 한 청년의 억울한 생명뿐만 아니라 따뜻하게 서로를 의지했던 한 가족의 마지막 남은 희망까지 아주 철저하게 부숴버린 겁니다. 아무리 치밀하게 살인을 계획하고 비오는 새벽, 우산 속으로 얼굴을 꽁꽁 숨기고 작은 쪽지를 내밀어서 말 못하는 행세를 하면서 자신의 정체를 감췄어도 평생을 살아오며 자기 몸에 깊게 새겨진 고유한 걸음걸이까지는 끝내 지워내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범죄는 없습니다. 친구의 전 재산과 목숨까지 빼앗아서 천국으로 가려고 했던 살인범은 결국 자신이 숨기지 못한 고유한 걸음걸이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 희생당한 피해자분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차가운 스테인레스 테이블 위로 푸르스름한 조명이 떨어집니다. 이곳은 국가수의 고요한 부검실인데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 이 서늘한 공간에 52세의 남성 오씨가 누워있죠. 그는 굴지의 대기업 천안 사업장에 다니던 아주 평범하고 성실한 직장인이었습니다. 평일에는 기숙사에서 지내고 주말에만 남양주 집으로 오는 주말 부부였는데요. 평소 감기 한 번 걸리지 않을 만큼 아주 건강한 사람이었어요. 동료들의 기억에 따르면요, 주말이면 자전거를 타고 남양주에서 춘천까지 다녀올 정도로 체력이 좋았고 겨울에도 반팔 티셔츠를 입고 다닐 정도였다고 해요. 게다가 담배는 입에 댄 적도 없는 철저한 비흡연자였죠. 근데 2016년 4월 22일 금요일 밤, 가족과 평범하게 외식을 마치고 돌아와 안방에 잠들었던 그가 갑작스럽게 숨을 거둔 채 발견된 거예요. 현장에는 그 어떤 외부 침입의 흔적도, 그리고 시신에는 누군가와 다툰 방어원이나 긁힌 상처도 전혀 없었죠. 사인을 밝히기 위해서 부검의가 1차 유관 검시를 진행하는데요. 목이 졸렸을 때 흔히 나타나는 안구 일혈점, 그러니까 눈에 핏줄이 터지는 적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망 직후 시신이 뻣뻣하게 굳는 사후강직 현상도 일어나지 않은 상태였죠. 구강이나 기도, 목 주변을 아무리 살펴봐도 누군가 강제로 입을 막거나 억압한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독극물을 억지로 마셨을 때 입가에 남을 법한 그 흔한 화상 자국조차 없었죠. 누가 봐도 너무나 깨끗한 시신이었어요. 마치 그냥 깊고 평온한 잠에 빠진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부검의가 메스를 들고 조심스럽게 시신 내부를 열었을 때 그곳엔 겉모습과는 전혀 다른 기이한 현상이 숨어 있었죠. 간과 콩팥 같은 주요 장기들이 피가 꽉 몰린 채 심하게 부어오른 우렬 상태였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결정적인 단서가 발견돼요. 사람이 죽으면 보통 체내의 피가 응고되기 마련인데 오씨 체내의 혈액은 전혀 굳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마치 검붉은 포도주처럼 암적색의 유동열 상태로 시신 속을 끈적하게 흐르고 있었던 거예요. 아주 평범해 보이던 한 가장의 죽음. 하지만 그 이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잔인하고
치명적인 독극물이 숨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단 한 번도 기록된 적이 없었던 무색무취의 흔적 없는 살인 도구가 세상에 처음으로 그 끔찍한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죠. 당시 시신을 마주했던 부검인은 1차 소견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변사자의 사망 원인은 관상동맥 경화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추정되나 이러한 소견은 독극물에 의해 사망한 경우에도 나타날 수 있으므로 추후 약 동물 검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겉보기에는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완벽한 심장마비, 즉 자연사처럼 보였던 죽음이었어요. 하지만 부검이의 날카로운 직감은 이 차가운 시신에 남겨진 무언의 경고를 놓치지 않았던 거죠. 근데 남편이 그 차가운 방에서 홀로 숨을 거두어가던 바로 그 시각, 가장 먼저 움직인 아내의 휴대전화 안에는 가족을 잃은 슬픔이라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아주 기이한 검색 흔적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기이한 검색 흔적은요, 사건 당일 밤의 타임라인을 아주 섬뜩하게 보여주고 있었어요. 2016년 4월 22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무렵이었죠. 아파트 공동현관 CCTV에는 피해자 오 씨와 아내 송 씨, 그리고 의붓 딸이 외식을 마치고 평화롭게 귀가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그 후로 803호의 현관문은 굳게 닫혔고요.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이나 누군가 드나든 기록은 전혀 없었죠. 그렇게 밤이 깊어가고 거실에는 시계 초침 소리만 무겁게 흐르고 있었을 텐데요. 밤 11시 15분 남편 오 씨가 차가운 방 안에서 숨을 거두어 가거나 이미 숨져 있었을 바로 그 시각, 거실에 있던 아내 송 씨가 휴대전화 다음 앱을 켜게 되죠. 보통 가족이 쓰러지면 119를 누르잖아요. 근데 그녀가 검색창에 입력한 단어는 바로 3일장 발인이었습니다. 심지어 장례 관련 게시글들을 아주 꼼꼼하게 정독까지 했어요. 그리고 10여 분이 지난 밤 11시 26분, 그녀는 어딘가로 전화를 걸어요. 119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내연남에게 텔레그램이라는 비밀 메신저로 미리 몰래 전달받았던 모 상조회사의 대표 번호였죠. 그녀는 상조회사 직원에게 남편이 죽었다며 특정 장례팀장을 연결해달라고 아주 침착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나중에 이 전화를 받았던 상조회사 직원과 장례지도사가 법정에서 아주 소름 돋는 증언을 하나 하는데요. 전화를 걸어온 아내 송 씨의 목소리가 남편이 방금 죽은 사람 치고는 울먹임이나 떨림이 전혀 없이 너무나 차분하고 담담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전화를 받은 장례지도사가 더 당황할 정도였죠. 밤 11시 32분경 장례지도사는 그녀에게 사람이 죽었으면 당연히 112에 경찰 신고부터 하셔야 한다 라고 안내를 하죠. 그제야 그녀는 마지못해 움직였습니다. 상조회사의 지시를 받고 나서야 밤 11시 38분에는 112에, 11시 53분에는 119에 차례대로 전화를 걸어서 남편의 사망을 알렸어요. 남편의 죽음을 확인하고 장례 절차를 처음 검색한 지 무려 40분 가까이 지났어야 구조 요청을 한 겁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 역시 이 상황이 미심쩍을 수밖에 없었죠. 평소 건강하던 남편이 갑자기 사망을 했으니 부검을 원하냐고 물었습니다. 근데 송 씨는 부검은 절대 안 하겠다고 아주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마치 남편이 왜 죽었는지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것처럼 말이죠. 그녀의 기이한 행동은 장례식장에서도 이어지는데요. 주말이 지나고 4월 25일 월요일 아침, 경기도 고양시의 벽제 화장장에는 조문객의 흐느낌도 그 흔한 향 연기도 없었습니다. 송 씨는 남편의 직장 동료들이나 지인들에게 사망 소식을 아예 알리지도 않았고요. 빈소조차 차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경찰로부터 시신을 인도받자마자 서둘러 화장장으로 직행해서 남편의 몸을 불길 속에 밀어 넣어버렸죠. 뒤늦게 비보를 듣고 부랴부랴 화장장으로 달려온 직장 동료 김 씨는요, 당시에 황망했던 상황을 법정에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유족이 빈소를 차리지 않아서 장례식 자체가 없었고 화장터에 간신히 도착했을 땐 이미 화장이 다 끝난 뒤였다고요.
너무 억울하고 기가 막혀서 동료들끼리 건물 밑으로 내려가 소주 한 병을 사온 뒤 맨바닥에 제사상을 차리고 쓸쓸하게 절을 올렸다고 말입니다. 누구보다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았던 고인에게는 마지막 인사를 나눌 최소한의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았던 거예요. 나중에 경찰이 아내 송 씨를 체포한 뒤 남편이 죽었는데 왜 119보다 상조회사에 먼저 전화를 걸었냐고 추궁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아주 태연하게 이렇게 변명했어요. 당시에는 너무 당황해서 119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 상조회사에 모든 것을 해결해준다는 광고 문구만 떠올라서 그랬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이라고 하기에는 장례 절차가 번갯불에 콩 볶듯 지나치게 그리고 너무나 완벽하게 신속했죠. 근데 고인의 유해를 채 수습하기도 전인 바로 그 주말부터 슬픔에 잠겨 있어야 할 아내의 뒤편에 숨어있던 그 잔혹하고 거대한 탐욕의 실체를 이해하려면 먼저 피해자 오 씨가 어떤 남편이었는지부터 짚어봐야 돼요. 그는 정말 성실하고 헌신적인 가장이었어요. 매달 300에서 400만 원 남짓한 월급을 받으면 단 1원도 허투루 쓰지 않고 전부 아내 송 씨에게 넘겨줬죠. 본인은 일주일에 고작 5만 원, 딱 5만 원의 용돈만 받으면서 천안에 있는 회사 기숙사에서 아주 검소하게 생활을 했습니다. 직장 동료들이 짠돌이라고 부를 정도였으니까요. 게다가 오 씨는 초혼이었지만 아내 송 씨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두 딸을 정말 친자식처럼, 아니 그보다 더 지극정성으로 보살폈죠. 특히 첫째 딸은 안타깝게도 지적장애 3급을 앓고 있었는데요. 오 씨는 그 딸의 비싼 재활 치료비를 군말 없이 감당했고요. 둘째 딸의 해외 유학 비용까지 자신의 뼈를 깎아 전부 지원해줬습니다. 아내와 딸들에게 그는 그야말로 은인 같은 존재였죠. 근데 아내 송 씨의 뒷모습은 완전히 달랐어요. 과거 7천만 원이 넘는 빚을 져서 파산 면책까지 받았던 그녀는 일정한 수입도 없이 남편의 헌신에만 기대어 살고 있었는데요. 그마저도 모자라서 아주 기막힌 이중생활, 이른바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아파트에서 차로 고작 15분 거리 남양주시 별내동에 몰래 임대 아파트를 하나 얻어둔 거예요. 남편이 천안 기숙사로 내려가 있는 주중에는 그 별내동 아파트에서 내연남 황 씨와 버젓이 동거를 해왔습니다. 도대체 이 두 사람은 언제부터 이런 끔찍한 관계를 맺어왔던 걸까요? 판결문을 보면 이들의 첫 만남은 사건 발생 약 1년 전인 2015년 봄 마카오에서 시작이 됩니다. 당시 마카오에서 여행 가이드나 환전 일을 하던 황 씨를 마카오 민박집에서 우연히 만나면서 불륜이 시작된 건데요. 심지어 송 씨는 남편 오 씨가 뼈 빠지게 벌어온 돈으로 장애가 있는 딸까지 데리고 마카오로 2차례나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거기서 내연남과 함께 바카라 도박을 즐기면서 남편의 피 같은 돈으로 아주 사치스러운 생활을 누렸던 거죠. 더 충격적인 건 딸들의 태도예요. 엄마의 불륜을 뻔히 알면서도 내연남 황 씨를 삼촌이라고 부르면서 이 모든 기만극을 철저히 눈감아줬죠. 나중에 경찰이 이 별내동 아파트를 압수수색하면서 정말 입에 담기조차 힘든 기괴한 물건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적장애가 있는 딸의 방에서 남성용 보조성기와 콘돔 같은 성인용품들이 무더기로 나온 거예요. 경찰이 이걸 추궁하자 피고인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놨습니다. 지적장애가 있는 딸의 욕구불만을 해소해주려고 내연남 황 씨가 선물로 사준 거라는 아주 뻔뻔한 주장을 법정에서도 굽히지 않았죠. 이들의 기만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2달 전인 2016년 2월 29일, 아직 겨울에 매서운 찬바람이 가시지 않았던 그날 아침 10시 36분경, 내연남 황 씨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남양주시청에 전화를 겁니다. 혼인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당사자의 운전면허증 사본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냐 라고 아주 치밀하게 사전 문의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날 아내 송 씨는 시청을 찾아갑니다. 그녀의 곁에 동행한 사람은 남편 오 씨가 아니었고요. 내연남 황 씨와 함께였죠. 나중에 국가수에서 이 혼인신고서의 필적을 감정해봤더니 아주 소름 돋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류에 남편 칸에 적힌 글씨는 피해자 오 씨의 진짜 필적이
아니었어요. 마치 남의 글씨를 억지로 따라 그리듯 지나치게 공을 들여서 꾹꾹 눌러 쓴 판단불명의 대필흔적이었죠. 심지어 혼인신고서의 증인란에는 남편 오 씨와는 평생 일면식도 단 한 번도 마주친 적도 없는 내연남 황 씨의 이름이 버젓이 자필로 적혀 있었습니다. 두 내연남녀가 작정을 하고 남편 몰래 가짜 혼인신고를 올린 거예요. 피해자 오 씨는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도 자신이 법적인 유부남이 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거죠. 그렇게 돈 한 푼 아껴 쓰던 짠돌이 가장이 회사에서 주는 가족수당을 단 한 번도 신청하지 않았다는 팩트가 남편이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은 천안 기숙사에서 홀로 외롭게 지냈는데 아내는 자신의 돈으로 내연남과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계속해서 더 많은 돈을 요구했어요. 참다 못한 남편 오 씨가 생전에 아내에게 보냈던 문자 메시지 하나가 수사 기록에 쓸쓸하게 남아 있습니다. 돈 때문에 매일 싸우면서 그렇게 외국에 가고 싶니? 자신의 피땀 어린 돈이 어떻게 새어나가는지도 모른 채 아내의 끝없는 탐욕에 지쳐가던 가장의 처절한 심정이 담긴 깊은 한탄이었어요. 하지만 남편 모르게 작성된 이 위조 혼인신고서 덕분에 아내 송 씨는 남편이 사망하는 바로 그 순간 법적인 유일한 상속인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무대가 완벽하게 세팅된 상황에서 그들은 인간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은밀하고 치명적인 살해 도구를 꺼내들기 시작했어요. 그 가장 은밀하고 치명적인 살해 도구는요, 어떤 흔적도 냄새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바로 수면제와 고농도 니코틴이었죠. 국가수의 최종 부검 결과가 나왔을 때 법의학자들은 시신의 혈액 데이터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다고 해요. 평생 담배 한 갭이 피우지 않던 맑은 폐를 가진 남성의 몸에서 무려 치사 농도의 니코틴이 검출이 된 거예요. 게다가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도 섞여 있었는데요. 어느 정도 수치였냐면 보통 수면제 한 알 처방량의 2배 이상을 억지로 먹여야만 나올 수 있는 엄청난 독성 농도라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완벽하게 그리고 아주 깊게 재우기 위해서 약을 과다 투여했다는 끔찍한 고의성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죠. 피고인들은 끝까지 우겼습니다. 남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과학은 이들의 거짓말을 아주 차갑고 정확하게 깨뜨려버리죠. 법의학자의 A 교수는 이 두 약물의 시간차라는 아주 결정적인 단서에 주목했어요. 사람이 졸피뎀을 먹고 체내에 흡수되려면 최소 30분에서 최대 2시간이라는 꽤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반면 치사량의 니코틴이 몸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불과 수분 내에 사망에 이르고 심장이 멎으면서 모든 생체 활동이 정지되죠. 만약 남편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두 약을 같이 먹었거나 니코틴을 먼저 먹었다면 수면제가 몸에 채 흡수되기도 전에 즉사했을 겁니다. 그럼 혈액에서 저렇게 높은 수면제 농도가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결국 과학이 증명한 사실은 이거였습니다. 아내 송 씨가 먼저 수면제를 2배 이상 먹여서 남편을 깊은 잠, 거의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완전히 저항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를 기다렸다가 치사량의 니코틴을 주입했다는 끔찍한 인과관계가 아주 앞뒤가 딱 맞아떨어진 거죠. 궁지에 몰린 피고인 측 변호인은 법의학 문헌을 들고 와서 반박을 시작했습니다. 보통 문헌에 나오는 치사량의 기준이 3.7인데 시신에서 나온 건 1.95니까 4인이 아니라고 억지를 부린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 결정적인 걸 놓친 게 있습니다. 바로 아내 송 씨 본인의 부검 거부였어요. 아내가 사건 초기에 단호하게 부검을 막아서는 바람에 사망 후에 무려 58시간이나 지나서야 뒤늦게 부검이 진행이 됐습니다. 재판부는 사후 재분포 현상을 인정했어요. 사람이 죽고 오랜 시간이 흐르면 체내 니코틴이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서서히 이동을 하는데 이 현상을 대입해서 역추적을 해보니까 사망 당시 남편의 실제 혈중 니코틴 농도는 무려 7.58mg/L, 치사량을 2배 넘게 훌쩍 넘긴 끔찍한 수치였을 거라는 법의학자의 분석이 정당하다고 확정한 겁니다. 피고인들은 마지막 발악을 이어갔어요.
독한 고농도 니코틴을 마시게 했다면 당연히 식도에 화상을 입거나 구토를 한 흔적이 있어야 하는데 시신은 너무 깨끗하지 않았냐며 법정을 비웃었죠. 이 오만한 주장은 국가수의 동물 실험 결과 앞에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국가수 부검인은 법정에서 니코틴을 마셨다고 해서 반드시 화상이 동반되는 건 아니라고 일축했죠. 게다가 개를 대상으로 한 동물 실험 결과는 아주 충격적이었어요. 고농도의 니코틴 원액이 체내에 투입되자 실험 대상이었던 개는 입으로 그걸 마셨는데도 불구하고 구토나 거부 반응을 일으킬 새도 없이 불과 2, 3분 만에 경련을 일으키면서 급사를 해버린 거예요. 아주 순식간에 비명 한 번 제대로 지르지 못하고 소리 없이 고통스럽게 목숨을 앗아간다는 무서운 사실이 증명이 된 겁니다. 담배 냄새조차 싫어하던 건강한 가장의 몸에 어떻게 이토록 많은 니코틴이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사건의 쐐기를 박은 건 시신을 직접 열어봤던 부검이의 단호한 법적 증언이었습니다. 비흡연자인 사람의 신체에 니코틴이 서서히 축적될 가능성은 없으며 피해자의 시신에서 검출된 수치는 자연적 경로로 나올 수 없는 높은 정도의 수치입니다. 과학적인 증거는 이토록 완벽했어요. 하지만 피고인들은 시신에 주사 자국도 발견되지 않았고 목격자도 없다며 끝까지 범행을 극구 부인했죠. 심지어 법망을 거뜬히 빠져나갈 수 있다고 굳게 믿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완벽하게 지워버렸다고 믿었던 디지털 세계의 발자국들이 어두운 치조실 모니터 위로 하나씩 섬뜩하게 되살아나기 시작했어요. 포렌식으로 복원된 어두운 모니터 화면 위로 가장 먼저 떠오른 건 내연남 황 씨의 아이폰 6 검색 기록이었어요. 2015년 12월 26일 황 씨는 구글 앱에 살인사건, 살인의 기술, 살인하는 방법 같은 정말 섬뜩한 단어들을 검색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범행이 임박했던 2016년 4월 17일에는 아주 정확하게 퓨어 니코틴 치사량이라는 단어를 검색해요. 이들의 치밀한 준비는 이미 며칠 전부터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요. 4월 12일, 황 씨는 해외 사이트를 뒤져서 순도 99%짜리 퓨어 니코틴 10ml 2병을 주문합니다. 일반인은 잘 모르는 실험실에서나 쓸 법한 아주 전문적인 범행 보조 도구들도 함께 장바구니에 담았고요. 결제는 자기 아버지의 카드를 몰래 썼습니다. 이 위험한 물건들은 4월 15일 황 씨가 가끔 머물던 아내 송 씨의 별내동 임대 아파트로 정확히 배송됐습니다. 범행 직후에 이들은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올 걸 직감했던 것 같아요. 남편이 사망한 지 딱 일주일째 되던 날인 4월 29일, 고요한 새벽 12시 24분이었죠. 황 씨는 자신의 집에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완전히 포맷해버립니다. 운영체제까지 새로 설치를 하면서 증거를 싹 다 날려버렸죠. 밤새 불안에 떨며 뜬 눈으로 밤을 새웠는지 해가 중천에 뜬 낮 12시 16분에는 기어코 송 씨의 별내동 아파트 컴퓨터마저 똑같이 밀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컴퓨터를 초기화해도 돈이 흘러간 흔적까지는 지울 수가 없었죠. 남편이 죽고 불과 보름 남짓 지난 5월 9일부터 12일 사이 송 씨의 행보는 그야말로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일사천리였어요. 남편의 승용차를 상속받아 재빨리 처분하고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계좌들을 싹 다 해지해서 무려 2억 2천만 원이라는 예금을 현금화해요. 거기에 아파트 2채의 소유권도 바로 이전받더니 그중 도농동 아파트는 그 자리에서 3억 4,500만 원에 팔아버리죠. 심지어 남편의 천안 회사까지 직접 찾아가서 남편의 퇴직금인 4,700만 원마저 아주 알뜰하게 챙겨갔습니다. 그리고 5월 12일 드디어 이 잔혹한 살인극의 진짜 목적, 바로 이익 분배가 이뤄지는데요. 송 씨는 상속받은 예금 중에서 1억 3천만 원을 현금으로 뽑은 뒤 그중 1억 500만 원을 내연남 황 씨에게 건네줍니다. 황 씨는 이 엄청난 돈을 받자마자 부친 명의의 신협계좌로 전액 입금시키죠. 왜 하필 1억 500만 원이었을까요? 바로 그날 황 씨 아버지의 아파트에 잡혀있던 담보대출 빚이 정확히 딱 1억 500만 원이었거든요. 남편의 목숨을 앗아간 대가로 받은 빚돈이 내연남의 오랜 빚을 갚는데 아주 완벽하게 쓰인 겁니다.
경찰에게는 이보다 더 확실한 스모킹건이 없었죠. 수사망이 점점 좁혀오자 두 사람은 재산을 정리하고 필리핀으로 도주하려고 짐을 쌌습니다. 하지만 이미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져 있어서 공항에서 발이 묶이고 말았죠. 경찰의 체포가 코앞으로 다가오자 극도로 불안해진 아내 송 씨가 내연남 황 씨에게 다급하게 텔레그램 메시지 하나를 보냅니다. 조사할 것이 있으면 집으로 오라고 했어. 일어나는 대로 전화 줘, 빨리. 송 씨는 경찰에 먼저 전화를 걸어서 조사할 게 있으면 우리 집으로 오라 라고 아주 당당하게 큰 소리를 쳤고 실제로 출동한 경찰에게 자기 집, 그러니까 별내동 아파트에서 체포됐습니다. 출국이 무산된 이들은 2016년 8월 17일과 18일 차례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어요. 하지만 재판장에 선 두 사람은 마지막까지 자신들은 법을 기만할 수 있다고 굳게 믿으면서 아주 뻔뻔하고 소름 돋는 연기를 이어갔습니다. 피고인석에 나란히 선 송 씨와 황 씨의 표정은요, 반성의 기미라고는 전혀 없이 미동조차 하지 않고 아주 차가웠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명백한 과학적 증거들이 하나둘 제시될 때마다 이들은 아주 뻔뻔하게 임기응변식으로 말을 바꾸기 시작해요. 처음에 니코틴 원액을 왜 샀냐고 추궁을 하니까 가족들이랑 다 같이 금연하려고 샀다 라고 우기다가 그게 전자담배 액상으로는 도저히 쓸 수 없는 성분이라는 게 들통이 나니까 나중에는 물에 타서 피우려다가 실패해서 버렸다 라며 법정에서 대놓고 진술을 뒤집었습니다. 재판을 지켜보던 방청객들도 참다 못해서 곳곳에서 혀를 차고 기가 막혀서 헛웃음과 야유가 터져 나왔는데요. 그 차가운 법정 공기 속에서도 아내 송 씨는 억울하다는 듯 이렇게 항변했습니다. 내가 우리 딸들의 수술비와 대학 학비까지 대준 은인 같은 남편을 어떻게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입으로 남편을 은인이라고 부르면서도 마지막까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는 그 모습은 정말 인면수심 그 자체였죠. 하지만 사법부의 판단은 아주 단호했어요. 사건 발생 2년 7개월 만인 2018년 11월 29일 대법원에서도 결국 상고를 최종 기각하면서 피고인 두 사람 모두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하죠. 재판부는 이 사건을 재산적 탐욕과 배은망덕함이 결합한 미리부터 아주 치밀하게 계획한 살인, 즉 모살이라고 규정지었습니다.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마저 저버린 아주 끔찍한 반인류적인 범죄라는 묵직한 꾸짖음이었죠. 그렇게 범인들은 차가운 감옥에서 보내게 됐지만 가장 큰 비극은 사건이 다 끝난 뒤 정말 엉뚱한 곳으로 번지고 말았어요. 살인범 송 씨가 남편 몰래 혼인신고를 위조해서 상속받았던 도농동 아파트. 위조된 서류로 이뤄진 거니까 법적으로 이 상속은 애초에 무효였던 거예요. 그래서 진짜 상속인인 피해자의 조카가 소유권 반환 소송을 냈고 2018년 10월에 최종 승소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송 씨가 이미 그 아파트를 제3자에게 3억 4,500만 원을 받고 팔아치웠다는 거예요. 이 아파트를 샀던 매수인 부부는요, 평생 뼈 빠지게 일해서 모은 은퇴 자금으로 이 집을 정당하게 샀는데 국가가 발행하는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니까 소유주가 분명히 아내 송 씨로 되어 있으니까 그걸 완벽하게 믿고 거래를 했던 거예요. 나중에 뉴스에서 자기가 샀던 집의 매도인이 살인범이라는 걸 알았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근데 설상가상으로 하루아침에 전 재산인 집을 빼앗기고 길거리에 나앉게 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억울한 일이 가능하냐. 대한민국 부동산 등기제도에는 등기부를 믿고 거래한 사람을 무조건 보호해주는 이른바 공신의 원칙이라는 게 없기 때문이죠. 탐욕스러운 살인범이 쏘아올린 잔혹한 비극이 제도적인 허점을 타고 아무 죄 없는 무고한 시민들의 삶까지 처참하게 짓밟아 버린 겁니다. 자신과 가족을 위해 평생을 바친 한 인간의 숭고한 선의는 결국 탐욕에 눈이 먼 이들에 의해 무색무취의 독극물로 지어지고 말았습니다. 안타깝게 희생당한 피해자분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